안녕하세요. 미신의 후리지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들과 나. 그래, 이제 상견례도 마쳤고 결혼 준비만 하면 되는구나. 네, 정말 그렇네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엄마가 잘 키워주셔서죠. 아니야, 내가 정말 너무 고마워. 엄마, 저 어디 멀리 가는 거 아니니까 결혼해서도 자주 찾아뵐게요. 아니야, 그러지 마. 며느리가 싫어한다. 아니, 내가 잠시라도 엄마 보러 온다고요. 그래, 그런 건 나중에 알아서 하고 아무튼 이거 받아라. 엄마, 이게 뭐예요? 모기, 나 결혼하니 엄마가 지우는 거지. 아, 엄마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엄마가 돼서 어떻게 그러니?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건 아빠랑 나랑 너 장가갈 때 주려고 같이 모아왔던 돈이고, 이건 아빠 사망보험금이야. 엄마,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돈 댁이 너무 우리랑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네가 기죽을까 엄마가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서 그래. 엄마, 얼른 받아. 이 정도면 너가 모아둔 돈에 그래도 부족하진 않겠지? 그럼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는 5년 전 남편은 사고로 잃고 하나뿐인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홍기가 차 그가 만나오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아들에게 언뜻 듣기로 아들의 여자친구 집은 사업가 집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걱정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지극히 평범하고 아버지도 없으니 그쪽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상견례에서 뵌 사돈들은 다행히도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기우는 결혼을 시키는 것 같아 부담과 걱정이 된다고 하니 후돈들께선 처음부터 집안이 어떻든 성실하고 인성만 좋은 사위면 허락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했어요. 제 아들의 진가를 알아봐 주신 듯하니요. 사돈댁에 맞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한손에 꼽히는 호텔에서 초호와 결혼식을 했고 서울 도심지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해준 돈으론 어림도 없는 곳이더군요. 사돈댁에서 얻어주셨다고 합니다. 마음에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신혼여행 뒤 며느리와 나. 어서 오너라. 오늘 힘들진 않았고. 네, 그럴 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집엔 처음 와보지 매번 밖에서 봐서 좀 느추해. 그래도 혼자 살기엔 괜찮아서. 아니에요. 공간이 낯설어서 둘러본 것 뿐이에요. 그래, 배고프겠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먹으렴. 깨작대는 며느리. 입에 안 맞니? 배가 그리 안 고파서요. 그랬구나. 저녁 시간이라 배고플 줄 알았네. 저녁은 잘 안 먹어서요. 저런, 그랬구나.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거저거 준비는 했는데. 그러셨구나. 이가 잘 먹으면 됐죠 뭐. 그래, 다음엔 점심에 같이 먹으면 좋겠구나. 네. 자기 얼른 먹어. 집에 가야지. 뭐? 바로 집에 간다고? 자고 내일 가는 거 아니었어? 여기서요? 잠은 집에 와서 자야죠. 신혼여행 다녀와서 사돈댁에서 이틀을 잤다길래 우리 집에서도 잘 줄 알고 이불이랑 싹 빨아놨는데. 그러셨어요? 제가 잠자리를 가려서 아무 데서나 못 자요. 그렇구나. 네. 친정은 며칠 전까지 살던 곳이니 집에는 마찬가지라 상관없지만 어머니 댁은 그렇지 않아서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집에 온 지 2시간여 만에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 해놓고 이제 아들 며느리랑 대화도 좀 해볼까 했는데 잘 다녀왔느냐 인사와
밥 먹으며 몇 마디 나눈 게 대화의 다였어요.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니 마음이 헛헛한 게 좀 이상하더군요. 이제 아들도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으니 당연히 저보다는 며느리를 더 챙기고 며느리와 함께 하는 건데 제가 마음이 옹졸한 건지 그날 저녁 자꾸만 눈가가 축축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먹이려고 사놓은 과일들을 봐도 눈물이 나고 깨끗이 빨아놓은 이불을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명절 전 아들과 나. 내일 9시에 차례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 우리 내일 저녁에는 집에 갈 것 같아요. 뭐? 저녁? 왜? 아니, 무슨 일 있니? 그게 저와의 명절이면 저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차례를 지는데. 그런데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상관없이 모두 참석이래. 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우리 집 차례는? 아버님이 그 절대 권력자이다 보니 아무도 토를 못 단대. 아니, 너 장가 보내고 아버지 첫 차례인데 너 없이 엄마 혼자 지내라는 거야? 아무리 말을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서. 정말 너무한다. 그런 게 어디 있니? 그 집만 차례 지내고 다른 집은 안 지낸다니? 어쩜 자식아 그렇게 치고? 엄마 최대한 빨리 갈게요. 죄송해요. 명절 당일 아들은 저녁 8시쯤 집에 왔습니다. 늦게 나온 데다가 명절 당일이다 보니 길까지 밀려 아들이 급히 왔는지 오자마자 상을 차려주니 허겁지겁 먹는데 그 모습이 괜히 짠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번에도 옆에서 조금 깨작대더니 먹질 않습니다. 왜 안 먹니? 배고플 텐데 얼른 먹어. 뭐다 휴게실에서 군것질 좀 했는데 소화가 잘 안 돼서요.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랬구나. 하긴 시간이 진짜 밥을 먹었을 시간이긴 하네. 자기야, 빨리 먹어. 자정 전에 집에 도착해야지. 뭐? 너희들 또 안 자고 가니? 어머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어머님 댁에서 자고 갈 일은 없을 테니 굳이 이불 빨래며 수고하지 마세요. 그래. 조금 기다려. 음식 좀 싸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많이 싸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내 음식 좋아하는데. 이 사람 저희 엄마 음식도 엄청 잘 먹어요. 둘이 다 못 먹으니 괜히 싸주지 마세요. 그래도 자주 오지도 못하는데. 어머니, 됐다고요. 싸주셔봐야 다 갖다 버려요. 뭐? 제가 굳이 음식물 쓰레기들을 싸 들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니, 말 나온 김에 다 할게요. 왜 올 때마다 자고 가러 가세요? 거리도 멀고 명절이니까. 어머니 같으면 여기서 자고 싶겠어요? 여기가 왜? 침대도 없고 이불도 다 낡고 바퀴벌레 나오게 생겼잖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그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이 사람 봐서 왔는데 앞으로는 제가 내려올 일은 없을 거예요. 자기야, 그만 가자. 나 너무 피곤해. 내가 너한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니? 네가 안 올 게 아니라 오지 마. 내가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들, 앞으로 오려거든 혼자 와. 그리고 명절에도 당연히 차례 지내러 집으로 내려오고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다녀가.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너 키워서 장가 보냈니? 며느리한테 바라는 거 없어. 너만 자식 노릇 똑바로 해. 아들은 제게 미안하다고 둘이서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며 집으로 올라갔고 결론적으로 아들은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저와 있었던 일로 화가 나 사돈들에게 모두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사돈들에게 불려가서 어떻게 당신 딸이 제게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냐고 야단이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말라고 명절이고 제 생일이고 그냥 연을 끊고 지내라고 하기에 더 이상 듣고 있지 못하고 갈라서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혼을 한다고 하니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을걸. 그랬으면 아들은 부잣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 집에서 아들 과연 제대로 된 대우나 받을까 싶어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아들이 집에 잠시 내려오겠다고 합니다. 그날 아들이 좋아하는 청국장에 굴비를 구워놓고 아들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호리자입니다. 오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며느리와 나.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어머니. 저의 계획들은 차근차근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힘든 점은 없고? 전혀 없어요. 친구들 보니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애도 많이 먹던데 난 무슨 복인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니 편하구나. 어머니, 아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알겠어. 준비하다 어려운 점 있으면 이야기하고. 네, 알겠어요. 그럴 일도 없지만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며느리 하나 똑 부러져서 좋다. 저희 결혼해서도 맞벌이 할 거고 집안일도 정확히 다시 나누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아들 집안일 한다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이고, 딱 그런 시어머니 아니야. 그래, 알겠어.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며느리는 철저히 모든 것을 자주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인 만큼 틀의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 아이들의 의견을 따라주기로 사돈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혼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크게 저희를 섭섭하게 한 것도 없었고 저희도 만족스러웠어요. 아들 부부는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세대가 달라진 거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느껴질 만큼 빠르게 달라졌지요. 아들 부부를 옆에서 보고 있자니 더 그렇더군요. 맞벌이를 하니 집안일도 클럽 무자르듯 정확하게 절반씩 나누어 하고 사업비도 각자 월급에서 정확히 각출해 세운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결혼해서 아이 키우다 나중에 일을 시작했을 때 일을 하면서 집안일도 혼자 다 하느라 헉헉대었던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확실히 실리적이고 정확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남편이 아내와 오등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건 동의하니까요. 며느리의 생일, 며느리와 나. 오늘 7시에 우리가 너희 집으로 가기로 한 거 알고 있지? 어머니, 아무래도 오늘 못 뵐 것 같아요. 아이, 갑자기? 대체 왜? 오늘 생일이라 친정 부모님이 점심 사주신다고 해서 친정에 잠깐 왔는데 갑자기 당일치 여행을 오게 되어서요. 아, 뭐? 여행? 제가 지금 삼착이에요. 자작 넘어서 아니면 내일 아침에 집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길을 어째? 왜 어머니? 아니 네가 전에 아버님 생일 근사한 데서 해주어서 우리도 네 생일 케이크 맞추고 선물도 사고 음식도 몇 가지 해갔는데 말이야. 어머니, 뭘 그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이걸 다 어쩌냐?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그이랑 드세요. 뭐? 물론 참척이니 당장에 오라고 할 순 없지만. 당연히 못 가죠. 제가 결혼은 했지만 당연히 친정이 우선 아니겠어요? 물론 그이는 본가가 우선일 거고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받았으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챙겨주시라고 해서 감사드려요. 며느리 말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 나 같아도 시댁보다 친정이 더 우선이고 더 좋지 싶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며느리가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남편도 며느리 첫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한껏 들떠 있었던지라 실망한 것 같았지만 그냥 알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생일을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한 통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제게 죄송하다고 갑작스레 처가해서 연락이 왔고 며느리가 생일을 친정 식구들과 보내고 싶다고 해 자신에게는 당연히 친정이 우선 아니겠냐고 하는 통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아들 부부가 결혼하고 첫 명절 때였습니다. 나주부님 댁으로 명절 음식을 하러 갑니다. 저희 집과 가까운 편이라 하루 전날 가서 음식을 하고 와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 차례를 지내곤 하지요. 며느리 보고 첫 명절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어요. 형님네 며느리들도 못 와서 음식을 하니 저희 며느리도 함께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님이 먼저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명절 하루 전에 큰 집에서 몇 시간 같이 음식을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아들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명절에 아들과 나. 어머, 며느리는? 처가에 갔어요. 뭐? 처가? 왜? 명절은 각자 집에서 각자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미리 말을 했었으면 좋았잖아. 어제까지도 올 것처럼 그러더니. 뭐 엄마랑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나 봐요. 너희가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우리가 친척들 앞에서 뭐가 되니? 다들 새 며느리 한번 보자고 다 오셨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명절에 각자 본가에 가니?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러기도 해요. 참.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저희도 올해 얘기 나눴는데 명절에 서로 자신의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하는 얘기 끝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명절에 너도 서른댁에 안 간다 이거야? 이게 말이 돼? 아무리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지만 솔직히 얘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간다. 물론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 아는데 그러기로 했어요. 도통 너희 사고방식이 맞는지 모르겠다. 여기든 저기든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니 오지 않겠다는 애를 끌어다 놓은 방법은 없는 거니 어쩌겠어. 이렇게 된 김에 아들은 어차피 내일 아침에도 일찍 움직여야 하니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저희 집에서 자꾸 같이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들이 장가 가기 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군요. 어느새 날이 밝아왔고 아들과 남편과 함께 아주버님 댁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자 아주버님은 며느리는 오늘도 안 오냐며 혀를 차네요. 그렇게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들을 전화가 올립니다. 며느리가 사돈 댁 차례가 끝났다며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식사 중이고 다른 건 둘째치고 치우고 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데 아침 9시부터 전화 와서 데리러 오라니요. 그렇게 식사를 계속해서 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의 전화가 연신 울립니다. 그러면 아들은 한쪽으로 가서 조용히 전화를 받고요. 며느리가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빨리 데리러 오라고요. 보다 못한 아주버님께서 저희 아들에게 그만 가보라고 전화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 게 더 정신없다면서 차례도 끝났고 밥도 먹었으니 가보라고 합니다. 며느리 와나. 여보세요? 자기야 어디야? 왜 안 와?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왜? 어머, 어머니가 왜 그 전화를 받아요? 아무렴 못해서. 명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전화질이니? 그 애가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안 와서요. 각자 집에서 알아서 명절 보내기로 한 거 아니니?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들을 부르니? 차례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지. 그러니까 데리러 오라고 연락한 거예요. 저희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아들을 부르니? 스택에서 볼일이 끝났으니 저 있는 대로 오라는 건데 뭐 잘못되었나요? 그래. 큰 집에서의 차례는 끝났지만 명절을 각자 보내기로 했다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랑 남은 연휴 이틀가 여행 좀 다녀오려고. 네?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우리도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 늘 본가가 우선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우선이다. 어머니, 그 차가 커서 저희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겠고, 너희 남편하고는 이틀 뒤에나 만나렴. 이만 끊어마. 며느리 며느리 쓰는 게 너무 딱 보여 얄밉더군요. 각자 본가에서 명절 보내자고 하고는 우리 아들을 불러다 기사노릇 시키려나 보더군요. 갑작스레 나온 말이었지만 말이 나온 김에 아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바람 쐬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니 아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군요. 요즘 아이도 자기 지정도 강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피력합니다. 하지만 옳고 그른 것을 따짐에도 있어서도 자신의 의견만을 대입하는 며느리라 안타깝기만 하네요. 제가 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며느리는 이제 제게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느신의 호리지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입덧으로 고생 중인 나와 남편. 자기야, 아무래도 더는 밥을 못하겠어. 뭐? 그도 무슨 말이야. 진짜 물냄새만 맡아도 입덧이 올라와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밥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나 아침 저녁으로 휴지로 코 틀어먹고 요리하고 있어. 지금 당신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만 하는데 내 밥도 못 해준다고? 진짜 미안한데 입덧 멈출 때까지만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면 안 될까? 점심을 회사에서 먹잖아. 미안하지만 아침에는 저녁도 어떻게 해결 안 될까? 당신 정말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외벌이 하는데 바깥 음식을 사 먹으라는 게 말이 돼?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입덧 멈출 때까지만 부탁할게. 입덧? 솔직히 그거 계속하는 거 맞아? 용기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난 당장이라도 입덧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은 사람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신이 알아? 과음하고 나서 토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건 먹은 거라도 있지. 먹은 것도 없는데 개어내려면 정말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고. 오바 좀 하지 마. 세상에 너만 임신하냐? 내 주변에 봐도 임신해도 너처럼은 안 그래. 전 임신 6개월까지 입덧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구역이었나 몰라요. 밥 냄새도 못 맡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곧 죽어도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매일 아침 남편 출근 1시간 반 전에 일어나 아침을 했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입덧 때문에 임신 이후에는 정말 너무 구역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입덧을 심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게 밥을 하지 말라던가 알아서 챙겨 먹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한 부탁을 한 걸까? 힘들어도 나만 참으면 되니 그냥 코를 틀어막고 해줬어야 했나? 하지만 속에서 위생까지 올라오듯 입덧을 하는 터라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매일 음식도 거의 먹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링으로 맞아가며 버티고 있는데 입덧 때문에 밥 해주는 거 힘들다고 했다고 화가 난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출산 이후 남편과 나. 기껏 이러고 왔는데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오늘 애가 종일 보채서 안고 있느라 제대로 못 치웠어. 핑계 좀 작작대. 그렇다고 내가 출근한 8시부터 지금까지 안고 있었겠냐? 오늘은 그랬어. 멍치네. 야, 그래도 애가 잠은 잘 거 아니야. 그럴 때 좀 치워놨어야지. 눕혀놓으면 계속 깨서 내가 같이 누워서 안아서 재웠어. 뭐야. 그러니까 너도 같이 누워서 잤다. 그러느라 집은 이 꼴이다. 잔 게 아니라 애를 지운 거라고. 그래 그거 아니야? 야, 저거 봐. 저기 저 먼지. 아침에 다 먼지 턴 거야. 오후에는 먼지 안 쌓이냐? 자기야,
어떻게 내가 24시간 먼지만 털고 있어? 애를 키우면서 집안을 깨끗이 못해? 그건 애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괜히 애 핑계로 집안에 느슨하지 마. 뭐라고? 나는 밖에 나가도 돈분을 세게 빠지는데 넌 집에서 애 끌어안고 잠나자고. 진짜 집도 더 잘 들어간다. 나 아무리 힘들어도 애 업고 청소기 다 돌리고 바닥 닦고 손걸레질 다 해. 설거지 빨래 분리수거까지 다 한다고. 지금 그거 잘한다고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때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니 제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서 말이 없어져 갔어요. 제가 다정했던 그 사람과 결혼했던 게 맞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모두 다 했습니다. 매월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거든요. 이후 2살 터울로 작은 아들도 낳았습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며 저는 절 돌볼 겨를도 없이 그냥 집순이가 되어갔습니다. 언제 미용실 갔는지도 모르겠는 머리, 화장품은 늘 샘플만 얻어다 썼고 옷도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언제 힘들어질지 모르니 최대한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친정도 제가 어려서는 어렵지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가시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다시 회복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랬기에 더 아끼고 아꼈습니다. 제 것을 아끼고 아이들과 남편은 밖에서 번듯해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 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뒤 남편과 나. 회사 한켠에 작은 식당을 만들려고 해. 식당? 갑자기 웬 식당? 직원들도 늘었는데 매번 법인카드 주면서 점심 식사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 비용이 만만찮아서 작게나마 구내식당 만들려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인데 식당에 와서 밥 좀 해. 뭐? 나보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하라고? 그래, 집에서 놀면 뭐해. 애들 등리도 일찍 하는데 나와서 밥이나 좀 해. 다른 음식은 입에도 잘 안 맞아.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점심 좀 맛있게 먹어보자. 글쎄, 가족들 먹는 거면 몰라도 자신이 없는데. 옹식송식 그만하면 좋고 손도 빠른데 어른 20명 정도 먹는 건 일도 아니잖아? 글쎄. 이거 되게 튕기네. 고민할 거 없어. 나와서 밥해. 매일 아침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버스를 타고 남편은 회사로 갔습니다. 남편은 일찍 먼저 출근을 하거든요. 회사로 가서 재료 손질해 성인 20인분 음식을 준비합니다. 별거 아니라면 아니겠지만 이걸 매일 한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김치도 겉절이로 해야 했고 밑반찬도 매일 필요했으니까요. 늦게 직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가까운 마트로 가 다음날 할 식단 재료를 사 정리해두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면 바로 집안일을 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했지요. 하루 종일 밥만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전 2 아이들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보내고 고맙게도 2 아들은 번듯한 회사에도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밥을 한 지 10년 뒤 남편과 나. 여보, 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다음 달부터 다른 사람을 쓰면 안 될까? 뭐? 그래 무슨 말이야? 나 진짜 온몸이 다 너무 아파서 관절이랑 관절도 다 고장이 나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여기는 아무도 밥 못 먹는 거 아니야? 야, 사람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아. 집에서 나는 요리 여기서 함께 하는 건데 괜히 엄살 부리지 마. 엄살이라니. 처음에는 회사 직원 20명이라 20인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60명이 넘잖아. 왜 그 많은 사람들 먹을 음식 하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그래 봐야 밥하는 거야. 센세 내고 싶어 그러는 거야? 알아달라고? 매일 아침 회사를 출근해서 점심하고 뒷정리하고 집에 가면 늦은 오후야. 물론 너무 아프면 동네 병원도 가곤 하지만 정작 치료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해도 한 번도 쉬지 못했잖아. 진짜 밥 해준다고 엄청 요새 떠네. 이거 안 보여? 10년간 여기저기 베이고 대인 사업들.
나 허리 찌그러 생겼고 무릎 연골도 망가졌고 칼질을 하도 해대서 손가락도 다 휘었어. 그래, 훈장에도 훈장. 됐냐? 뭐? 훈장? 지금 그런 말이 나오니? 그렇게 말하고 싶어? 아, 시끄러워. 나 오늘 거래소 사장님이랑 미팅 있어서 나가봐야 해. 나 오늘 늦어. 집에 돌아와 온몸이 너무 아파 서로에 마주 울고 있는데 큰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며 저를 쓱 보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약 1시간 뒤 작은아들도 집에 왔고 절 제대로 쳐다도 보지 않은 채 엄마 밥, 이 한마디를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전 정말 이 집에서 그냥 밥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너무 화가 나 안방으로 들어가 무작정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이 있는데 남편도 아들도 아무도 제게 전화도 하지 않더군요. 남편은 내일 밥하는 시간에 늦지 말라고 문자 하나 보내더군요.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그 일을 계기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혼을 할다 하더라도 평생 돈도 안 벌고 집에서 놀고 먹은 제게 줄 돈 따위는 없다고 합니다. 전 평생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월급 한 번 받지 못하고 일을 했기에 이혼하면 미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임금에 대한 청구까지 하여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바보 같고 참 미련하게 살아온 세월이지만 이제라도 주어진 제 삶을 충분히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시네 우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아까 그 화병은 얼마니? 그리고 그 화병 옆에 있는 장식품 같던데 그건 또 얼마야? 아, 그거요. 제가 워낙에 인테리어 소품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리고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발품 팔아서 사면 특이하고 좋은 물건 살 수 있는 방법이 꽤나 있거든요. 저렴하게 말이죠. 너는 왜 이렇게 씀씀이가 크니? 그런 건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 없어도 되는 물건들을 왜 자꾸 사지 끼는 거야? 어머니가 생각했을 땐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일 수도 있지만 제 집이고 제 만족이잖아요. 지금 네 돈 아니라고 이렇게 물쓰 쓰는 거야? 너 소개페트는 좀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쓰다 보면 금방 거덜나겠어. 난잡하게 왜 그런 물건들을 사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는구나. 그런 소품들 못 살 정도로 제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2, 3만 원짜리 물건인데 난잡하다 거덜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내가 너 그런 허접한 물건 사달라고 우리 아들한테 돈 준 줄 아니? 저렴? 내가 본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각각 싸게 10,000원만 줘도 벌써 내가 준 2천만 원 중에 네가 4만 원이나 쓴 거잖아. 아, 어머니 정말 이렇게 간섭하실 거예요? 정말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쓸데기 없는 것에 소비하라고 그리고 네 만족감 채우게 하려고 나 우리 아들한테 돈 준 거 아니다.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과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 아니 그 2천만 원 이야기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정말 왜 그러세요? 요즘 세상에 결혼한다고 2천만 원씩 턱턱 내놓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 있니? 결혼한다고 돈 내줘. 그리고 내가 니들 결혼했다고 용돈을 바라게 하니? 아 정말 어머니. 그냥 좀 제대로 올바르게 소비하라는 그 말이 그렇게 고깝게 들려? 어디서게 포르장머리 없이 어른 이야기 하시는데 말대꾸라고 앉아있어. 당장 다 치워. 앞으로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준 돈 다시 되돌려 받을 거다. 정말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지치지도 않으세요? 이게 정말 친정에서 한 푼도 받아오지 않은 게 어디서 대꾸라면서 수작질이야. 돈 아꼈어. 지금 네가 쓰는 돈은 내가 준 돈이나 다름없으니까 나는 관여할 책임 된다고 생각한다. 알았어? 시어머니가 저렇게 제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결혼하면서 돈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저희 결혼하면서 양가에 도움받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저희 친정도 충분히 저희 결혼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능력되었지만 제가 사양했습니다. 이미 남편과 결정을 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서 돈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남편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사정을 알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면을 생각해서야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우리 결혼을 다 당신이 시켜준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사사건건 모든 거 다 간섭하셨고 제가 사는 물건 하나하나, 조명 하나, 초 하나, 화병 하나 모든 것에 딴지를 걸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들은 남편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제 돈으로 구매를 한 건데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의 모든 물건이 다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더군요. 거드름 장난 아니었고 잘난 척 오졌었고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개인적인 것까지 시어머니는 파고들곤 했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와 시어머니. 너 피임은 잘하고 있니? 무턱대고 애부터 만들지 말아라. 나중에 나한테 죽는 소리해서 내 속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뭐라고요? 대꾸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우선 자리부터 잡아. 자리 잡고 애 낳아도 늦지 않아. 네 소비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애 먼저 만들지 말고 좀 계획을 하란 말이야. 어머니, 그 2천만 원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이가 개인적으로 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왜 자꾸 저한테 그 유세를 떠시는 건가요? 뭐라고? 유세 떨어?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할 이유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2천만 원 줬다고 지금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너 안 되겠구나. 니네 돈 다시 돌려줘라. 고맙다고 숙이고 있어도 모자라 판인데 뭐라고? 유세를 떠냐고? 나 이런 거 정확한 사람이야. 내가 돈 좀 있다고 해서 자식이니까 봐주겠지 하나 본데 너 큰 오산이다. 나는 다른 대근이들하고 다르다고. 아 정말 사람이 참아주기만 하니까 무슨 바보라나 본데 계좌번호 부르세요. 제가 바로 2천만 원 넣어드릴 테니까 그럼 계산 끝나는 거죠? 누가 부르면 못 부를 줄 알아? 받아 적어라 얼른. 바로 보내. 안 그럼 니네 집에 쫓아가서 네 머리채 다 뜯어놓을 줄 알아? 알겠어? 그동안은 그 사람이 저랑 결혼 준비하면서 약속한 바가 있어서 어머니 2천만 원 모르는 척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그이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결혼 준비도 안 되었으면서 저랑 결혼하라고 했던 거였냐고.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냐고 좀 따져야겠어요. 얼른 계좌번호 부르세요. 돈 바로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돈 받으시고 절대로 앞으로는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계산 확실하게 끝나는 거니까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고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 덩달아 남편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시댁 발길을 또 끊게 되었습니다. 저 원래 시댁을 드나들었을 수도 있고 연락을 했었을 수도 있지만 상관 안 했습니다. 저만 시댁하고 연 끊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와 남편. 나도 우리 엄마 성격 잘 아니까 약해지지 않으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엄마가 정말 달라졌어. 자식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너무 옹졸하게 굴었던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보잔 말이야?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5년 정도 지났으니 이쯤 하면 되었다. 뭐 이거냐고. 자기가 상처 많이 받았다는 거 나도 아는데 자기 말처럼 5년이나 지났잖아. 기억 가물가물해질만도 하잖아. 그럼 어른인 엄마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면 못 이기는 척 잡아주는 게 자식된 도리잖아. 자기야, 우리 엄마인데 엄마야.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그래,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지. 그럼 당신은 당신 어머니 봐. 당신이 당신 어머니 보는 것까지 내가 관여할 반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고. 안 돼. 엄마가 자기랑 같이 다녀야 한다고 했어. 엄마는 내 엄마이기도 하지만 자기한텐 시어머니잖아. 자기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사이좋은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감정도 느끼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이번에 자기를 용서해주면 글쎄 어허허허. 뭐야? 왜 그렇게 웃는 거야? 1억 준대. 지난번처럼 자기한테 유난 안 달 거야.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자기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 들어서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주는 거라고 했어. 그냥 조금만 엄마 찾아뵙고 하면 자기야 현찰로 1억 생기는 거야. 아 정말 변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니네 엄마 작전 잘 짠다. 연세 드셔도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 그래 너는 왜 니네 엄마는 안 닮았냐? 니네 엄마 같은 좋은 말을 닮았으면 벌써 눈치를 채야 하는 건데 너는 누굴 닮았냐? 저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씨 모자란 놈아. 지금 니네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나를 데리고 오라는 말은 며느리 도리를 파고 싶다는 말이야. 그 2억 주면서 나를 다시 올가니에 걸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아니 자기는 엄마의 좋은 뜻을 왜 그렇게 생각해? 정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엄마는 진심이야. 정말이라니까. 정말 답이 없다. 당신 왜 그래? 당신 어머니랑 나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아 정말 아니라니까. 엄마가 돈도 주고 자기한테도 잘한다고 했다고. 너만 가. 나는 니네 엄마 시어머니라고 생각도 안 하고 며느리 도리 같은 거 집어치운 지 오래야. 며느리가 뭔데? 뭐 먹는 거야? 네가 1억을 받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저게 정말 이럴 거야? 후회 안 할 거야? 진짜지? 후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받든 말든 정말 상관 안 하는데 그도 나랑 이혼할 거 아니면 절대 우리 집고서로 끌고 들어오지 마. 나는 니네 엄마 돈 받고 싶지도 않고 니네 엄마 돈 생각만 해도 지가 떨려. 어디서 개펄 그 저들이 짓거리고 있어? 니네 엄마는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아웃이야. 네 엄마는 나한테 붙일 생각 말라고. 알겠어? 그 후 이야기.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 도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좀 당황하대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2천만 원 지원했을 때도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었는데 1억? 그럼 뭐 저는 아예 기어 살아야겠네요. 시어머니 앞에서 아마 일어나지도 못하고 넋도 없대로 있어야는 처지 되는 거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그 짓을 합니까? 1억 없어도 살고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1억에 제 인생만 저당 잡혀야 합니까? 시어머니 수작질 뻔히 보이는데 저는 절대로 그럴 마음 없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그럴 마음 없고 시어머니 영원히 안 봅니다. 용서 드소리하고 있네. 안녕하세요. 니즈네 우리자입니다. 본인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친구와 나. 오늘 네 남자친구가 날 찾아왔더라? 뭐? 내 남자친구가? 널 왜 찾아갔지? 너 정말 몰라서 물어? 나야 모르지. 난 내 남자친구한테 널 소개시켜 준 적도 없잖아. 그래, 없지. 그런데 얼마 전에 네가 우리 학교에 나 만나러 왔었잖아? 그랬지. 그때 우연히 네가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거 봤거든. 아, 그랬어? 그런데 네 남자친구가 학과로 날 찾아왔다니까.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찾아갈 줄은 몰랐어. 어떻게 된 거야? 왜 네 남자친구가 너의 인적사항을 나로 알고 있는 거야? 이름도 학교도 학과도 왜 내 인적사항으로 알고 있는 거냐고. 3달 전에 너랑 만나기로 한 날 너희 학교 앞에서 우연히 만났어. 한두 번 만나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 헤어지려고 했는데 계속 매달리기에 몇 번 더 만났거든. 그런데 그런데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너희 학교로 찾아갔던 것 같아. 왜 처음부터 내 정보를 알려준 건데? 너희 학교 앞에서 만났는데 차마 지방대생이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렇다고 내 정보를 알려줘? 그땐 사귈 마음도 없으니 그렇게 둘러대고 말려고 했던 건데 사귀게 되면서 다시 되잡을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이 아까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나 좀 많이 곤란해졌거든. 내가 네가 아닌 건 알고 가긴 했지만 정확하게 잘 정리해. 솔직히 이번 일 황당하고 좀 화가 나. 미안해. 내가 잘 정리할게. 솔직히 화는 났지만 더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기에 그냥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조금 흘렀고 그 친구는 아이가 생겨 28살에 4살 연하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꾸준히 하지 않던 친구가 급히 하는 결혼이라 많이 부족하게 시작한다기에 친구 된 입장에서 안타까워 최신형 냉장고를 선물하고 축의금 100만 원 따로 했습니다. 그저 잘 살았으면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후 저도 결혼을 했고 그 친구는 축의금을 5만 원을 했네요.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여유롭게 사는 거 아니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이후 인연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이 친구는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사업장에서 친구와 나. 그간 잘 지냈어? 나야 잘 지내지. 넌 괜찮아? 응? 응, 괜찮아. 그래, 너무 힘들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 그래서 말인데 부탁 좀 하고 싶어서. 부탁? 무슨 부탁? 내가 너희 사무실에서 일하면 안 될까? 이 일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야인데 할 수 있겠어? 내가 눈치랑 센스가 있잖아. 알려면 주면 빠르게 습득하고 잘할 자신 있어. 아, 그래. 마침 직원을 뽑을 생각이긴 했는데. 그래? 그러면 아예 모르는 남보다 내가 낫지 않겠어? 한번 생각해 볼게. 나 많은 거 안 바래. 그냥 출퇴근용 회사차 한 대만 뽑아주면 돼. 뭐라고? 차? 내가 너랑 같이 일하면서 지각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지? 회사차 한 대 주면 버스 기다리다 늦을 일도 없지 않겠어? 있잖아. 난 너의 그런 제안이 이해가 안 돼. 그런 정신으로 회사를 다니려는 거야? 아니, 난 늦지 않으려고.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디에를 뭘 타고 출근하든 출근 시간 맞추는 거 기본 아니니? 그래, 기본이니까 난 그걸 지키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너의 출근을 위해 회사에서 차를 뽑아달라는 건 오버인 것 같아. 그건 안 되겠어? 그래, 그러면 내가 일하는 거 보고 나중에 일 잘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줘봐. 너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회사 소규모야. 나 포함해서 직원은 2~3명만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게 차는 뽑아줄 수 없어. 너 진짜 너무한다. 내가 남이니? 친구인데? 아무래도 같이 일하긴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 뭐? 또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도 널 채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조금만 이야기해봐도 너의 생활이 그려져. 내가 원하는 직원상이 아니라서. 친구는 제게 어떻게 친구끼리 이럴 수가 있냐고 하곤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사업체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해도 저의 취향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회사로 모르는 선물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시킨 적 없는 택배들에 반품을 하려고 해도 우리 회사 앞으로 온 게 맞더군요. 제 이름까지도요. 직원들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닌데 제 이름으로 오고 있습니다. 뜯어보니 정성이 있는 선물들이었습니다. 꽃배달도 자꾸 옵니다. 부담스럽고 대체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또 제 이름으로 제 행색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제 사업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척하고 있었기에 회사로 선물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만난 친구와 나. 어떻게 된 거야? 너 또 나인 척하면서 남자 만나니?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저 그 웬 남자가 우리 회사를 찾아왔었어. 날 찾는데 내가 아예 모르는 얘기를 하더라고. 난 모르는 일이야. 너 이거 범죄야. 솔직하게 말해야 해. 너 왜 생사람 잡아? 너 진짜 간도 크다. 그 사람이 어서 난리 피우는 바람에 경찰까지 왔다 갔거든? 뭐? 경찰? 너 무슨 데이트에 미론돼서 내 사진 올려놓고 내 이름 팔면서 내 회사에서 오너인 척했니? 어? 그게...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내 사진을 올리니까 잘 매칭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 사진을 썼다. 그래, 그것까진 그렇다고 할게. 그런데 내 사업장까지 파는 건 아니지. 여기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닌데 지원자까지 위험해지잖아.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건 없잖아. 뭘 그 난리야? 뭐? 난 그래도 친구라서 한 번은 더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 네가 사과만 제대로 했어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됐다. 나는 내 방식대로 진행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전 친구를 고소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친구의 모든 걸 알기에 안쓰러웠고 제대로 된 친구는 저밖에 남지 않아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하고 어떻게든 남아져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리라는 거 경험했기에 그 친구 어머니 이만 손절했습니다. 그제서야 친구는 제게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 그간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그 친구의 인생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면 그 친구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대영 기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앞둔 어느 날 나와 시아버지. 너는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 어디서 감히 지금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들어? 그럼 제가 모셔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감히 며느리 주제에 따박따박 말 닦고 하겠다는 거냐? 말 듣고 듣기 싫으시면 카톡을 보내지 마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뱃속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것이 죽어가는 시아버지보다 더 중하다. 그래서 나를 모실 수가 없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동안 저 며느리 취급하셨어요? 아프니까 보살핌 받아야 하니까 왜 저한테만 이러냐고요. 네가 먼저 말했다며? 요양원 호스피스. 너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 시부모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네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애냐고. 네, 저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 아니니까 그냥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렇게 숨이 차다. 어쩐다. 눈도 잘 안 보인다면서 손가락은 멀쩡하신가 보네요. 정말 이것이? 네 의견 따윈 필요 없어. 우리 아리랑 이야기해서 우린 니네 집으로 들어갈 거니까 너는 방이나 치워놔. 방 치워놓으라고 말하려고 한 건데 네가 뭔데 네 의견 따위를 말하는 거야? 싸가지 없이.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 저기 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와닿지 않는다고요. 불쌍하지도 안 된 감정도 전혀 없습니다. 네가 이제 막 나가는구나. 네가 정신이 나갔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게 악하게만 행동한 사람들에게 왜 나는 연민의 감정을 느껴야 하는 건데요. 이 말에 양심이 있다면 제게 이러지 마세요. 아들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으면 그만 강렬하고요. 뭐?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나. 너 정말 이럴 거냐? 뭘요? 진짜 안 모실 거야? 말할 가치가 없네요. 우리가 지금 너한테 네 동조를 구하는 것 같니?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집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럼 한번 들어와 보시던지요. 좋은 걸 보고 싶으면 네, 어머니 아들 집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지 부모 보살피지 않고 지 부모한테 정성 다하지 않는 것이 새끼 부모봤자 뭐해. 너 두 번이나 잃었었잖아. 마음 그따 잃었으면 또다시 새끼는 애미 되는 거야. 악담을 하시네요. 악담을. 정말 기가 찹니다. 네 의견 따위는 필요 없어. 우리 아리랑 얘기해서 우린 들어갈 거니까 너는 방이나 치워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 보내지 말고 자신 있으면 행동으로 해보라고요. 우리 서로 좋은 걸 한번 보자고요. 재미난 구경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어이구 이게? 처음부터 시부모님과 사이 좋은 며느리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거침이 부담스러웠었고 적응되지 않았었고 매우 불편했었습니다. 또 한몫 더했던 건 시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성격이었었죠. 결혼하고 친정에 갈 때마다 그렇게 눈치를 줬었고 며느리 땅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었거든요. 신혼 때 아이를 잃은 내게 시아버지. 너는 도대체 뭐냐? 남들 바로바로 들어서도 쭉쭉 뽑아내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 잃은 여자는 살 가치가 없는 거야. 아이고 이래서 젊었을 때부터 함부로 몸 굴린 여자는 걸렀어야 하는 거였는데. 네? 뭐라고요? 네가 행동 보지 똑바로 해서 봐. 애가 너한테서 떨어지나.
결혼시키기 전에 아랫도리 검사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진심이세요? 아니, 아이 잃은 사람한테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얼른 일어나. 뭘 잘했다고 쳐다빠져 누워있어? 갓뛴 아들놈 여자한테 휘둘리는 모습에 기가 찼었는데 너는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재수없어. 서로 악담이 오고 가고 3년 뒤 시아버지 보내고 한동안은 잠잠하게 조용히 지냈던 시어머니가 아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모실 때가 된 거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거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미안한 감정도 있는데 이제 다 있고 자기만큼은 책임을 져달라고 합니다. 3년 뒤 나와 시어머니. 옛날 일이니 다 잊어라. 네 시아버지도 너한테 미안할 거다.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냐고 묻는다며? 다 그렇게 살았어. 나도 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네 시아버지도 응당 마누라 며느리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배웠다고. 어머니 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땐 그래요. 며느리한테 개집년 어쩌고 저쩌고 남자 후린 것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는다고요. 어머니 잊으셨겠지만 저는 못 잊어요. 잊어라. 그리고 네가 잊지 않으면 어쩔 거니? 그렇다고 기운 없고 이제 갈 날만 남은 나까지 내치면 과연 우리 아들이 너를 어찌 생각할까? 저는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형님네도 있는데 왜 자꾸 저한테만 돌아가면서 합가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너 잘 한번 생각해봐라. 네 시아버지 너한테 좀 심했으니까 우리 아들 별말 안 했겠지만 나는 사실 좀 다르지 않니? 난 어미이고 아들들은 몰래 어미를 짠하게 생각하는 법이야. 그건 그의 사정이고요. 만약 이번 건 때문에 저 못 살겠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다 너를 위해서 터프라고 하는 것이고 너를 위해서 합가 이야기하는 거다. 네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한테 갚으면 되는 거니까. 어머니, 왜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수도 참 없게 또 3년 만에 합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거든요. 시아버지처럼 가실날 바라 놓으실 분 아니지만 저도 보입니다. 부쩍 기력 떨어지고 점점 야위어가는 시어머니 모습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싫습니다. 시아버지 가시기 전 합가를 하자 모시고 살아라. 네 의견 따위는 필요 없으니 방 치워 놓아라 라고 윽박질렀던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다시 느껴지거든요. 시애미도 그렇게 나 몰라라 하다니 시애미까지 나 몰라라 하는구나. 우리 아들놈의 새끼가 아주 대단한 년한테 장가에 갔어. 애미애비 다 버리하는 그런 년한테 갔으니까. 결국 본색에 나오시네요. 그 남편의 그 아내 맞네요. 너 내가 가도 절대로 혼자는 안 갈 거야. 만일 너를 못 데리고 간다면 그곳에서 너한테 꼭 흠집내고 말 거다. 벼락 맞을 년, 피도 눈물 덮는 년. 에라이 나쁜 년아. 네가 그러고도 애미냐? 네,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세요. 잘해보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나쁜 여자, 이상한 여자 만들라고요. 나중에 네 자식한테 꼭 너도 이런 꼴 당해라. 아주 똑똑히 배워서 나중에 너도 꼭 피눈물 흘리라고. 네, 알겠어요. 애매비 나 몰라라는 며느리니까 나중에 제 자식한테도 꼭 그런 대우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피눈물 흘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어머니, 전 끔찍해요. 어머니가 너무 끔찍하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어머니의 말들이 너무 무섭다고요. 제가 너무하나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하는 거 당연히 아니니? 제가 어머니 자식이라도 그런 말 나올 수가 있을까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던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아버님이었어요. 그땐 다 그렇게 살았어. 뭐 특별 대우라도 해주길 바랐냐? 뭐 계속 칭칭대기만 해.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말 어머니 같으면 그리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게 가능하겠어요? 정말 어머니 성격에 어머니가 저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모시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마 시어머니고 뭐고 어머니는 머리부터 잡았을걸요? 안 봐도 비녀라고요. 그 후 이야기. 시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와도 인연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가 또 되어보려고 합니다. 시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2번 못하겠습니까?
만에 비난을 받고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거라면 나중에 저도 제 아이에게 똑같은 대우 받게 해달라고 빌겠습니다. 그런 대우 받아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이 싫은 감정이 철들어 지워지지 않는데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날 난 우리는 이야기 지금 난제 내 집에 혼이자였습니다.